자, 주택자금 소득 공제하고 우리 월세 세액 공제하고 두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주택자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우리 그 이자 내거나 아니면 원리금 납부하는 거 있죠. 그리고 주택 청약 저축 가입하는 거, 이거는 소득 공제 쪽에 있어요. 소득 공제에. 자, 그럼 우리 주택 청약 저축 종류가 세 가지 정도 있죠. 근로자 주택 마련 저축하고,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하고, 그냥 우리 청약 종합 저축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총 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예요. 이 무주택자가 본인이에요, 본인. 1번은 본인만 되는 거예요. 본인만. 다음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있죠? 이제 글자 잘 보세요.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한 거죠.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자, 얘는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인데, 자, 이것도 본인만 되는 거예요. 본인만 대상이에요. 소득공제로 얘도 본인만 대상인 거고, 다음 세 번째는 기준시가 5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에요. 위에는 원리금이고 아래는 이자 상환액이죠. 자, 이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해주는 한도가 좀 오랫동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치식이냐 비거치식이냐에 따라서 한도를 차이를 두고 있어서 이따 우리가 입력할 때에 마치 그 사다리 타기처럼 얘 몇 년도에 가입했다, 몇 년짜리다, 그리고 그 거치식이다, 비거치식이다, 고정금리다, 뭐 이런 형식으로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얘도 본인만 돼요. 본인 것만 납부한 것만 돼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이 세 개만 4번 빼고 1, 2, 3번 이 세 개는 본인이 납부한 것만 본인한테만 해당 사항이라서 우리 본인 총 금액이 7천만원 이하이다, 뭐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4번에 주택 임차 월세 지급액 있죠. 자, 이것도 자, 얘는 좀 기억해 두세요. 본인 총 금액이 7천만원 이하야 돼요. 일단 본인에 대해서. 자, 그런데 자, 우리 첫 번째 줄에는 무주택 세대주라고 적혀 있는데 아래 보시면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적혀 있죠. 자, 이거 만든 이유가 그 월세 세입자의 세액 부담을 완화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월세 소득을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자의 소득을 포착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만들었을 때 세대주고 본인이야만 되니까 사람 수가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고도 많이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원이라도 상관없이 뭐 둘이 부부 합산해서 무주택자라면 상관이 없는 걸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그래도 집주인하고 관계가 껄끄러워서 그런지 신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5년간 2월 공제해 주는 걸로 법이 추가되었어요. 개정이 아니죠. 자, 그래서 자, 월세 세액 공제가 이제 이거는 본인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구성원이 세대주라 하더라도 본인이 세대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연말정산 시험 나올 때는 우리가 근로소득자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 7천만 원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종합소득금이 6천만 원 이하인 뭐 성실사업자,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당연히 국민주택 규모여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자, 지금 본 거는
우리 주택에 대해서 위에 3개는 소득공제고 월세는 세액공제였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기타 소득공제나 뭐 세액공제 감면이 적혀 있는데 우리가 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거나 소득공제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자, 이건 뭐 특별하게 볼 일은 없는데 의미만 알려드릴게요. 우리 창업 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이나 아니면 지역 마을 사업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우리 개인들이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잘 안 하죠. 그래서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너가 저기에 투자를 했는데도 투자액의 10% 정도씩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벤처기업이나 이런 곳에 투자한 금액들에 대해서 주식 사주거나 아니면 투자한 것들 있죠. 그 세액 공제 제도를 만들어 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우리 사주조합에 출자한 것도 되고 뭐 이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공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우리 보려고 여기 온 거는 신용카드 등, 우리 신용카드 등이라는 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김영식 선불카드 뭐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소득공제로 있어요. 세액공제가 아니고. 자, 그럼 이 신용카드 공제에서는 꼭 기억하실 게, 얘는 형제 자매의 카드는 안 돼요. 먼저 형제 자매의 현금 영수증이나 뭐 이런 건 안 되고, 제가 이걸 빼먹었네요. 신용카드는 나이의 제한은 안 두고 있으나 소득 금액의 제한은 두고 있어요. 그럼 본인 거는 되는 거고, 본인 말고 우리 부양가족은 소득 금액을 따져야 되는데 형제 자매 거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형제 자매 거는. 그럼 그 외 가족의 카드 사용분이나 이런 거는 소득 금액에 문제가 없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우리 지금 여기 직계 존속 적혀 있는 것도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그냥 형제 자매만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선불카드는 기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보면 여러분 이름 적혀 있죠. 그죠? 근데 기프트 카드는 일반적으로는 몇만 원권인데 안 적혀 있어요. 그거는 무기명 카드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도 우리 본인 이름을 이제 기명으로 집어넣은 경우에는 되는 거예요. 신청할 때 그렇게 신청이 가능해요. 선불카드로 쓰는 거. 그리고 백화점 카드도 뭐 전부 다 대상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소득금액에 제한이 있다라는 걸 마지막 우리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이 신용카드는, 자, 이론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카드 열심히 써줄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 공제받으려고 여러분 연간 총 금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에요. 여러분 연봉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제가 산수 못하니까 1억이라고 하면 2,500만원 이상을 써야지 되겠죠. 5천만원이면 1,250만원 이상을 써야 신용카드 공제 대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작으면 공제 없어요. 그래서 알뜰하게 쓰시는 분들 있죠. 전에 제가 말한 것은 제 친구처럼 한 달에 30만원 쓰는 애, 그런 애들은 신용카드 안 써도 돼요. 공제 받을 게 없거든. 대상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15%인데 처음에 이거 신용카드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카드를 너도 나도 생각보다 많이 써준 거예요. 원래 만든 취지는 사업자의 매출을 포착하려고 카드 써달라고 했는데 근로소득자들이 너도 나도 전부 다 쓰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용불량, 빚을 내는 크레딧 카드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있죠? 선불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우리 30% 해주는 걸로 이걸 확대했어요. 한도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컴퓨터가 해줄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정말 국세청이 놀랄 만큼
또 현금 영수증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흘러갔어요. 체크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으로. 정말 이 공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썼나 봐요. 근데 신용카드는 감이 없잖아,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하니까 많이 흘러가서, 그럼 더 유도를 하고 싶은 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쪽으로 또 이제 사람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에 쓴 거는 40%를 해주겠다고 또 더 높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 있는데 대중교통이 40만 원이고 나머지 일반 사용액이 60만 원이면 대중교통에 40만 원을 넣어서 40% 공제를 받고 나머지 60만 원은 여기에 집어넣어서 15%를 받도록, 그래서 구분해서 써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했을 때도 얘네들이 전부 다 항목이 구분지어서 나눠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없애야 되는데 못 없애서 이제 국가가 만든 게 도서구입비. 여러분들 그 인터넷으로 책 사시면서 아마 이런 책 사보신 분은 이거에 관련해서 팝업창 뜨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작년부터. 도서구입비인데 이제 공연 관람하고 박물관 문화 관련된 것들 있죠. 이것도 올해 추가되어서 얘도 30%를 적용해줘요. 그럼 이 30%가 사실 현실적으로 현금 영수증이나 치플카드라면 의미가 크게는 없어요. 한도가 초과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신용카드라면 의미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자, 이거에 대해서 책에 왜 안 적었는지 모르겠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본인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예요. 본인이.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뭐 근로소득자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니까 본인이 7천만 원 이하야지 된다는 이야기예요. 총급여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야 된다라는 것, 도서 구입비라든지 아니면 박물관 관계에 있는데 7천만 원 이하면 도서 구입 칸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쓰고 7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게 신용카드면 그냥 신용카드에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기억을. 자, 그럼 우리 신용카드에서 안 되는 것들을 보면 제외 대상. 예, 도서구입비만 7천만 원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이거 새로 생긴 거. 도서구입비만. 자, 그럼 우리 신용카드에서 공제에서 제외되는 거 첫 번째가 해외 사용분. 왜냐면 이걸 만든 이유가 국내 사업자의 매출을 포착하려고 했는데 해외 사업자 매출에 포착해봐야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첫 시작이 해외 사용분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업자의 경비로 비용 처리한 거 있죠. 우리 지금 사업소득이나 이런 거에 비용 처리됐거나 법인의 비용 처리한 거 있죠. 이거는 안 돼요. 거기서 경비로 처리됐으니까.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금에 관련해서 되는 거는 국세청이 전부 다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학술단체나 뭐 이런 데도 없어요. 왜냐면 영역을 줘도 안 받아가더라고, 대학교가. 그래서 AI도 국세청이 연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회사 필요한 물건을 본인 카드로 결제해가지고 영수증 줘서 돈 받는 경우들 있죠. 작은 금액들은.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경비 처리를 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연말정산을 받죠. 그러면 국세청은 지금 현재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스템이 엄청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 안 하냐면 금액이 너무 코딱지만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에서도 여러분 그 카드 쓴 거 3만원 이하짜리는 이하만 하는 거지 3만원 초과하는 걸 여러분 카드 쓰도록 안 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3만원 이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거 정리해봐야 금액이 얼마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 마음만 상하고 세금 내는 사람 기분 나빠서 거부감만 생기니까 별말 안 하는 건데 우린 시험이니까 원칙이죠. 그래서 경비된 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뭐 세 번째는 필요 없고, 자, 얘 기억해 두세요. 보험료.
보험료가 카드로 결제가 되죠. 보험료가. 저도 모든 카드가 보험료로 들어가 있어요. 카드를 나눠서. 왜냐하면 카드사에서 보험료 납부하는 거 실적을 인정해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달 보험료만 150만 이상 나가서 얘를 쪼개 놓으니까 모든 카드가 실적 충족은 다 돼요. 그런데 우리 신용카드 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동차 구입하는 거 있죠? 구입 관련. 그리고 우리 부동산 구입하는 것들. 그리고 골프 회원권 이런 것들은 구입하는 비용은 전부 다 안 되는데, 자, 얘 기억해 두세요. 중고 자동차 구입비는 10%를 해줘요. 그럼 우리 신용카드 사용액에 자동차 칸이 따로 안 만들어져 있죠? 따로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000만원짜리 중고 자동차 샀다면 여러분이 100만원만 신용카드 사용액에 써줘야 되니까 우리 중고 자동차 구입비는 10%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우리 학교 교육비가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건 이따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금은 안 돼요. 세금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죠. 세금도 안 되고, 자, 그리고 전기세라고 말하는 거, 가스비, 수도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거, 전화요금 적혀 있는 것 있죠. 우리 인터넷 요금이나 이것들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왜 안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또 시험에 종종 등장하는 애가 아파트 관리비. 관리비도 안 돼요. 아파트 관리비도. 그리고 뭐 리스료, 상품권, 뭐 유가증권 구입한 거, 뭐 얘네들은 전부 다 과세 대상도 아니죠. 부가세법상에.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 현금화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 돼요. 또 안 적혀 있는 게 현금 서비스. 요즘은 이런 거 받으시면 잘 없죠. 옛날에 좀 있었는데 이것도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중공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이중공제 부분. 자, 이쪽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교육비가 있죠? 교육비 가지고 볼게요. 교육비 공제를 받으면 신용카드 공제는 못 받는 게 원칙이에요. 얘가 원칙인데 예외는 취약전 아동의 교육비, 한마디로 유전공제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우리 하고 그 중고등학교 교복비, 이거는 얘네들은 예외라는 것, 이중공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 빼고는 우리가 교육비 공제를 받았으면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육비 공제를 받았으면 안 돼요.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교육비 공제를 못 받았으면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요즘 초중고등학생 학원 많이 다니죠. 걔네들 학원 많이 다니잖아요. 그럼 초중고등학생들은 교육비, 그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그럼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아서 이걸로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이해 가시죠? 자, 이건 교육비 이야기고, 자, 그럼 의료비를 볼게요. 의료비. 자, 의료비 공제를 받아도 신용카드 공제가 돼요. 얘는 의료비는 이중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비 공제가 안 돼도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해요. 한마디로 의료비는 우리 미용 목적 성형 그런 것도 우리 의료비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카드로 긁으면 신용카드 공제는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보험료 공제를 보면 보험료 공제를 받으면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되고 보험료 공제를 안 받아도 신용카드 공제는 안 돼요. 보험료는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정리되셨나요? 그러면 다시 이제 교재로 가서 이제 소득공제 있는 우리 신용카드까지 끝나고 나머지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보면 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거나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우리 지금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연말정산 쪽에서 설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사원등록 쪽에서 해서 원천징수 자체를 작게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설정하게 되면 소득세 산출도 같이 줄어들어서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 감면은 이건 외국 이야기고, 자, 사업소득자들 있죠. 이것도 그 우리나라 국적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자, 외국 납부 세액 공제는 우리가 개인인데 외국에서 돈 받으면서 세금을 내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나는 거주자야. 그러면 나는 거주자면 국내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니까 외국에서 돈 번 것도 세금 내야 되겠죠. 근데 외국에서 예를 들어 제가 1,000만 원을 벌면서 80만 원의 세금을 내고 왔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1,000만 원 가지고 계산해서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면 80만 원 외국에서 냈으니까 그거 빼고 세금에서 빼고 20만 원만 내라고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합당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계산을 하는데, 근데 저희 계산 원리는 당연히 외국에서만 1,000만 원 번 거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5천만 원 번 게 있으면 합쳐서 6천만 원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으로 계산 안분을 해서 맞춰주게 되게 돼요. 자, 그리고 손실세액 공제는 우리 사업자들 이야기인데, 개인 사업자가 제 상실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제 손실 세액 공제라는 걸 빼주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기타에서 우리 소득세 시작하는 날에 월요일이었죠. 그때 우리 배당 가산세액이라고 해서 그로스업이라는 걸 했었었죠. 다시 채워 넣었다가 나중에 배당세액 공제로 빼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배당세액 공제라는 걸로 배당을 받아서 그로스업을 한 사람만 얘가 배당세액 공제가 되게 될 거고,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을 하는 경우 있죠. 기장한다는 게 지금 여러분들 차변대변으로 장부에 쓰는 거예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그렇게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그렇게 차변대변이라고 정확하게 장부를 기록하면서 우리 세금 관리를 하면 그럼 우리 기장료라는 게 들어가게 되겠죠. 세무대리인이나 이쪽 사용하니까. 그래서 기장세액 공제로 우리가 100만 원 한도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사람 대상은 아니겠죠. 우리 사업소득자 대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연말정산에 있는 내용들은 다 봤고, 우리 이런 내용 뒤쪽에 한 장만 있으니까 그거 보고 실기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소득세 신고 납부가 있죠.
자, 우리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 납부라고 적혀 있는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이야기하던 거 있죠?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우리 5월달에 한다라는 거 알죠? 5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다 5월 말일날 하려고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요. 5월 1일날 줘도 되는데, 근데 5월 이건 지금 지금 올해 5월달에 신고한 거는 2019년 귀속분을 올해 5월달에 신고하는 거고, 1년 동안 벌어봐야 알 거잖아요. 1년 동안 번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자, 이 기억해두세요. 이런 시험에 종종 나와요. 이 사람은 연말정산하면 되죠. 퇴직소득만 있는, 다른 소득이 없고 퇴직금만 받고 땡인 사람은, 이 사람은 퇴직소득, 근로소득 있고 퇴직금 받은 거 있으면, 중도퇴자 청산됐고 퇴직금에 대해서만 원천유도했으면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또 연말정산이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자, 연말정산이 되는 사업소득자가 우리 보험 설계원이라든지 아니면 방문 판매원은 사업소득자 형태 중에 이 두 가지 반문이래. 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을 해요. 여러분 주위에 보험 설계사 분 있으시면 돈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하고 돈 받을 거예요. 연합적 원천징수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말정산을 해요. 그럼 그분들은 그 연말정산 되는 것만 있었으니까 연말정산하고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고, 또 국민연금 중에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이번에 공적연금만 있을 때는 1월달에 연말정산 한다라고 했죠. 얘는 1월달에 연말정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거, 세금 내고 납세 의무 종결만 하게 되면, 한마디로 1년 동안 나 쉬고 있는데 로또 1등 한 번만 됐어요.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한 거예요. 자, 그럼 확정신고 납부 기한은 신고하면서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8월 31일, 신고는 5월 31일까지인데 납부를 8월 31일까지 유예해 준 거예요. 좀 경기가 힘들어서. 원칙은 5월 31일까지 하는 거고, 근데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 개시일이 사망한 날 다음 날부터 말일까지, 그 다음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가 기간이에요. 지금 제가 만약에 무슨 일이 당했다면 말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상속받는 사람이 저의 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될 거예요. 제가 가면 누가 받지? 우리 엄마가 받나? 우리 엄마가 소득세 신고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외국에 가면 출국 전날까지 정리해야 돼요. 자,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국세 여러분들이 체납하고 있죠? 그러면 외국 나가려고 표 들고 기분 좋게 딱 들어갔는데 출입국 관리소에서 들어오라 그래서 세금 정리 안 하면 안내 보내줘요. 국세 체납하시면 출국 못해요. 출국 못해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분납이 없어요. 부가가치세법은. 그런데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분납이 있어요. 왜 부가가치세는 분납이 없냐면 자기 돈 아니거든. 부가가치세는 자기 돈 아니기 때문에 분납이 없는데,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분납이 있어요. 그럼 2회 분납을 해주는데 최소 1차에서는 1,000만원을 받고 싶어 해요. 1,000만원 이하면 분납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죠. 초과하는 경우에 2회 분할을 해주게 될 건데, 자, 분납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기억해 두세요. 법인세에서도 할 거예요. 분납. 자, 얘는
예를 들면 우리 총 소득세가 1200만 원이 나왔어요. 1200만 원이. 그러면 1차는 10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2차에 200만 원을 낼 거예요. 자, 다음은 총 소득세가 24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1차는 절반인 1200만 원을 내고 2차에 1200만 원을 낼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가지고 보면 자, 이거 한번 제가 적은 내용 이걸 한번 인지하고 나서 다시 아래에 있는 글을 보면 지금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 적혀 있는 게 얘가 2차 납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 2차 납부분이에요.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방금 1200만 원이면 1차에 1000만 원 내야 되니까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200만 원이 2차에 나온다는 거고, 납부할 세금이 이 앞에 제가 예를 든 게 2400이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2차 내고 1차에 20% 내란 이야기예요. 앞에 예제 보고에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1차에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을 받고 싶어 한다. 1차에서.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참고로 가산세는 분납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세금을 계산했는데 자, 다음 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소액 부징수. 어제 과세 최저한 하면서 소액 부징수라는 것도 이야기했었죠. 과세 최저한은 얼마 이하는 세금 부과 안 할게. 어제 우리 복권 같은 거 5만 원 이하 이런 건 안 할게. 근데 소액 부징수는 너가 세금 부과했는데 세율을 부과해서 받는데 그 세액이 작으니까 징수 안 할게. 그럼 우리 일반 원천징수 세액 있죠? 이 세액은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너무 작죠? 1000원 미만이면 세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자 소득은 제외하고. 자, 여러분들이 이자 받는데 1000원 안 넘어가시는 분들 많죠? 보통 예금 통장에는. 그런데 그 이자 붙는 거는 전부 다 우리 원천징수 당하고 들어오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이론상 기억해 두세요. 중간연합세액은 30만원 미만이면 우리는 소액부징수 세금 안 받아갈 거예요. 근데 아예 안 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간연합세액 내지 마 라는 이야기예요. 중간연합세액 내지 마. 나중에 그냥 전부 다 같이 합쳐서 확정신고할 때 전부 다 납부하라. 그 이야기예요. 왜냐면 사업소득자도 중간연합세액을 법인사업자처럼 납부를 해요. 아래 중간연합에서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이거는 11월 30일까지 중간연합해요. 법인사업자는 8월 31일까지죠. 중간연합세액 납부하는 게. 우리 개인사업자는 1월 30일까지 중간연합세액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5달이에요. 정상적인 확정신고가 5월달이니까 6개월 앞으로 당기면 11월 말이 되겠죠. 자, 해서 이거 계산했는데 이 중간연합세액 납부할 게 30만원 미만이면 안 내고, 그리고 그냥 확정신고할 때 같이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과세최전하고 소액부징수 봤을 때 소액부징수는 지금 안 받을게라는 느낌도 있죠. 근데 과세최전은 그냥 아예 안 받을게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개의 느낌은 확실히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장 현황 신고는 우리 매번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세무사 사무실 가시는 분들 있으면 식당이면 테이블 몇 개, 의자 몇 개, 뭐 이런 거 전부 다 적어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요. 과거에는 전화기 뭐 이런 거 썼는데 요즘 전화기는 사라졌더라고. 그래서 사업장, 왜냐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우리가 세금을 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유사한 업종과 유사한 규모의 평균 데이터에 우리가 결정을 잡아주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거에 위해서 우리는 사업장 현황 신고 자료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사업장 현황 신고는 폐업이나 휴업한 사람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폐업이나 휴업한 사람들도 우린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업장 현황 신고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면세 사업자가 하는 거라고. 왜 사업장 현황 신고를 면세 사업자가 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냐면 일반 실무에서 우리 과세 사업자는 겸용 사업하게 되면 이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겸용 사업자는 경영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과세표준명세서도 하고, 우리 사업장 현황 신고는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뭐 아니면 1년에 2번,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이나 신고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같이 제출을 해요. 그러면 굳이 따로 우리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 법인 사업자들은 1년에 4번 하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런 내용이었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실기 쪽 페이지로 가면 394페이지로 가야 되겠죠? 394페이지 컴퓨터 회사는 9103번이고 394페이지 9103번으로 가고, 자, 이렇게만 준비